회색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가 제7사단 위병소 앞에 아스팔트 바닥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갇힌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수진은 낡고 색이 바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미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창백한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흔들림 없이 정문 안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서 있은 지 벌써 4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위병소 안의 군인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가끔씩 힐끔거리며 비웃음 섞인 시선을 던질 뿐 누구도 나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옷차림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해 보였기에 그 누구도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김하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수진의 모습을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 있던 신병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중령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저 여자를 끌어내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투덜거렸고, 신병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하사는 자신의 군화끈을 고쳐 매며 저 여자가 찾는 한지은 중위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 저렇게 얌전히 서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부대 내에는 이미 한 중위가 하극상을 일으켜 징계방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만, 사실 그 내막이 박중령의 비리를 덮기 위한 조작극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박중령의 서슬퍼런 권력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이 빗속의 어머니 또한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한편 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의무대 격리실 안에는 한지은 중위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군복 상의는 찢어져 있었고, 드러난 팔과 어깨에는 구타로 인한 시퍼런 멍 자국과 피멍이 가득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게 했습니다. 지은은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낼 힘조차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부하들이 몇 시간 전까지 그녀에게 거짓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닫고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훈련장 폭발 사고의 책임을 뒤집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고통을 견뎌내려 했었고, 자신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지금 지은이 마주한 현실은 정직한 자가 고통받고 비열한 자가 승리하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뼈가 부러진 듯한 오른쪽 갈비뼈의 통증을 느끼며 신음했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중령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배경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강인한 군인의 피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청 건물 2층의 안락하고 따뜻한 지휘관실에서는 박철우 중령이
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시가를 태우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양주잔을 들어 올리며 이번 사건만 잘 마무리되면 대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부하인 최 대위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는데 최 대위는 긴장된 목소리로 위병소 앞에 몇 시간째 서 있는 한중희의 어머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박중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그저 자식 걱정에 찾아온 힘없는 늙은 내일 뿐이니 적당히 겁을 줘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부대 안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감히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짓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박중령의 지시를 받고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빗속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위병소장의 보고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박중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중령은 그런 최 대위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껄껄 웃으며 이번 일이 잘 풀리면 자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박철우는 군대라는 조직이 철저한 계급 사회이며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정해내리는 곳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은 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중령은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직접 그 끈질긴 노인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변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챙겨든 당번병을 대동하고 잘 닦인 전투화를 신은 채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오만한 왕처럼 보였고 지나가는 병사들은 그를 보자마자 각 잡힌 경례를 올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박철우는 부대 정문에 도착하여 철문 너머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이수진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뿜어내는 묘한 기운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또 하나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이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군인들을 바라보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만해 보이는 박철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중령은 당번병이 씌워주는 우산 아래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민간인이 소란을 피우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 한지은 중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박중령의 귀에는 그저 성가신 잡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얼굴을 붉히며 이수진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철우는 이수진이 물러서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는데 그 힘에 이수진은 빗물로 미끄러운 바닥에 휘청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이 그녀의 트렌치 코트에 튀었고 그녀의 손바닥은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위병들과 최 대위는 사색이 되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감히 박중령을 말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넘어진 이수진을 내려다보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부모가 대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한지은이 군법을 어긴 범죄자이며 그런 범죄자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수진은 흙탕물에 젖은 손을 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분노를 억누르는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박철우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지금 한 행동과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박중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지만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민원이나 넣는 것일 테고 그런 것쯤은 자신의 인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이수진과 박철우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잠시 물러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박중령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부하들에게 철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졌지만 이수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박중령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철우와 이 썩어빠진 부대를 향한 치밀하고도 냉혹한 작전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다시 초소로 돌아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는데 방금 벌어진 일이 뭔가 큰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김하사는 넘어진 여인이 일어날 때 얼핏 보였던 그녀의 트렌치 코트 안쪽 옷감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부대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은 중위가 갇혀있는 격리실의 작은 창문으로도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가까이 와 있음을 느꼈는지 흐느끼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부대는 어둠에 잠겼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부대 근처의 어두운 숲길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부대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의 단추를 풀고 안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는데 그 전화기는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군용 비선 라인에 연결된 특수 단말기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 위병소 앞에서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아닌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던 냉철한 사령관의 목소리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일 것이었습니다. 한지은 중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3년 전에 따뜻했던 봄날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녀가 임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장교 정복을 입었던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그녀는 어머니 이수진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당시 이수진은 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딸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하고 묵묵히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군의 최고위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일반 대학 학군단을 거쳐 힘겹게 임관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따뜻한 햇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극심한 통증이 그녀를 차가운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격리실의 무거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지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망막을 찔렀습니다. 박철우 중령은 마치 자신의 안방을 드나들 듯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고통에 신음하는 지은을 내려다보며 혐오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잘 닦인 구둣발로 지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툭툭 건드리며 바깥에 와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빗속에서 얼마나 처량하게 떨고 있는지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에게 효녀라면 늙은 어미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자백서에 서명하면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비열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억양이 섞여 있어 지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은은 피가 말라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내며 자신의 어머니를 입에 담지 말라고 쉰 목소리로 저항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이 자신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덮기 위해 훈련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를 조작하고 그 책임을 부하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이 저항하려 하자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고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지은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바깥에 있는 어머니가 우연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이 부대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흔들렸고 박중령은 그 반응을 즐기며 거칠게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편 부대 울타리 밖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이수진은 고성능 야간 투시 쌍안경을 통해 부대 안쪽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여 딸을 구하러 온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라 적진의 허점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노련한 지휘관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가 아닌 부대 뒤편의 탄약고와 물류 창고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수상한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규 보급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자가 반출되는 정황은 그녀가 의심하고 있던 박철우 중령의 조직적인 군수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이수진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트럭들의 번호판과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과거 국방부 감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박철우라는 인물이 진급을 위해 어떤 더러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지휘관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고 비리를 일삼는 군대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딸인 지은이 연루된 폭발 사고 역시 노후화된 장비를 폐기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교체한 뒤 빼돌리려다가 발생한 예견된 참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수진은 주머니 속에서 소형 단말기를 꺼내 자신의 직속 부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탄약고, 재고, 기록과 최근 3개월간의 배차 일지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타전하는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냉철했습니다. 다시 격리실 안팎 중령이 나간 후 몰래 들어온
의무병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지은이 평소 병사들을 얼마나 아끼고 챙겨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박중령의 명령으로 진통제조차 놓아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한탄하며 작은 목소리로 바깥 상황을 지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위병소 앞에서 쫓겨난 지은의 어머니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부대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 차가운 비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철우 중령은 지휘통제실로 돌아와 CCTV 화면을 통해 부대 외곽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수진이 숨어 있는 사각지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내일 아침이면 지은이 결국 굴복하고 자백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로비 대상인 고위 장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고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통화 너머의 상대방은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박철우는 통화를 마치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텅 빈 지휘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힘없는 노인네가 사실은 자신과 통화한 고위 장성조차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전설적인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부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은 밤새 확보한 증거들과 부관이 보내온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박철우를 단번에 파멸시킬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는 대신 트렌치코트 안쪽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정복 단추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4개의 별이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의 명예와 신념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날이 밝는 대로 이 썩어빠진 부대의 정문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딸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부대에는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과 싸웠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아침 조회를 통해 병사들에게 군기를 강조하며 외부인의 선동에 동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훈시를 늘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회대 뒤편의 숲길에서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듯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대 영내에 위치한 장교 회관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와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철우 중령은 부하 장교들을 모아놓고 질 좋은 소고기와 양주를 대접하며 골치 아픈 사건을 성공적으로 무마한 것을 자축하는 회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높이 쳐들며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법이라며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뻔뻔하게 자랑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소위와 중위들은 박중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한지은 중위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고기와 술 그리고 박중령의 인사고가 권한에 굴복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기름진 고기를 입안 가득 씹으며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한지은 중위를 조직의 쓴맛을 모르는 철없는 계집이라고 비하하며 군대라는 곳은 정의가 아니라 계급과 질서로 돌아가는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최 대위는 쉴 새 없이 박중령의 빈잔을 채우며 중령님의 지도력 덕분에 부대가 평화를 찾았다고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회관 구석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 장교들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그치지 않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는 마치 회관 안의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비난하는 듯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무렵 박중령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비틀거리며 회관 밖 테라스로 나왔는데 그의 시야에 정문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이수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원귀처럼 끈질기고 섬뜩하게 느껴져 박중령의 취기를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아직도 저 여자가 집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최 대위를 불러내어 당장 저 재수 없는 노인네를 부대 앞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우에게 이수진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방해하는 오물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최 대위는 박중령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 급히 위병소로 무전을 쳤고 5분 대기조 병력 일부를 차출하여 정문 앞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저 여자를 부대 진입로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만약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영창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완전군장을 한 채 곤봉을 든 병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들의 군화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수진은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적인 그림자들을 감지했지만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가오는 폭력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분대장급 부사관은 곤봉을 고쳐주며 이수진에게 다가가 지금 즉시 군사보호구역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빗물에 젖은 이수진의 초라한 모습과 그녀의 깊은 눈망울을 마주하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어머니뻘 되는 여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거부감을 느꼈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박중령과 최 대위의 시선이 두려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고 그들의 눈 속에 담긴 두려움과 망설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애워싼 병사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은 적을 막기 위해 군복을 입었는가? 아니면 자식을 찾는 힘없는 어머니를 막기 위해 군복을 입었는가? 이수진의 질문은 빗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던 장군으로서의 기백과 어머니로서의 절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곤봉을 쥐고 있던 병사들의 손에 힘이 빠졌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배웠지 상관의 사적인 분노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라고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은 그들이 군인이 된 이유와 본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체되자 뒤따라 나온 최대위는 병사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이 미친 여자가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도로 밖으로 밀쳐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수진은 중심을 잃고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얼굴과 옷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며 최대위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최대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이 여자를 들어서 옮기라고 닥달했고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수진의 팔과 다리를 잡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수진은 병사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는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발로 걸을 테니 손대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에 병사들은 감전된 듯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고 최대위조차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흙투성이가 된 트렌치 코트를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섰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표정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과 폭력을 모두 기억 속에 새겨 넣으며 이 부대의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모가 아니라 나중에 이들을 심판할 때 사용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관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중령은 이수진이 병사들에게 들려 나가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을 탓하며 내일 아침 점호 시간에 군기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자리로 돌아갔지만 회관 안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소위 하나는 흙탕물에 넘어진 이수진의 모습에서 고향에 계신 자신의 홀어머니를 떠올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중령의 오만함은 부하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슴 속에 반감의 불씨를 지피고 말았습니다. 부대 밖으로 밀려난 이수진은 어둠이 깔린 도로변을 걸어가며 숨을 골랐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녹음기가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대위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박중령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 숨겨둔 차량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는 대신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차가운 생수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박중령과 그 추종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의 다음 단계가 구체화되고 있었고 그 계획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규모 숙청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딸 지은이 겪고 있을 고통이 생각나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어릴 적 아파서 울 때마다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며 어둠 속의 부대를 향해 무언의 위로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내 딸아. 엄마가 곧 갈 테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감찰단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박철우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부대 내 격리실에 갇힌 한지은은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가 잠잠해진 것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철문에 귀를 대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빗소리와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고, 그 믿음만이 차가운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박철우는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의 관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술 기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병소 앞에서 마주쳤던 이수진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지은을 다른 부대의 영창으로 이송시켜버릴 계획을 세우며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일 아침이 자신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벌집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부대 전체는 짙은 회색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그 음습한 공기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에는 활기찬 구령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어젯밤 위병소 앞에서 흙탕물에 뒹굴며 쫓겨난 노부인의 이야기는 이미 부대 내의 모든 내무반으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온 병사들은 이수진의 처연했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과연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총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대 내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행보관들과 초급 장교들은 병사들의 입단속을 시키느라 분주했지만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군기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박철우 중령과 최대위가 지나갈 때마다 겉으로는 경례를 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경멸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병사들이 비에 젖어 기운이 빠진 것이라 치부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병사들의 감정 따위는 통제 가능한 변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부대 곳곳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격리실에 갇힌 한지은 중위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몰래 돌보던 의무병 김일병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지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쥐어준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쓴 쪽지를 품속 깊이 감추고 의료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핑계로 격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쪽지에는 박중령이 은폐하려던 탄약고 폭발 사고의 진실과 사라진 신형 미사일의 수량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박중령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일병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존경하는 한 중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일병은 폐기물 수거장이 위치한 부대 후문 쪽 철조망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는데 그곳은 CCTV 사각지대이면서 동시에 외부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미리 약속된 신호인 듯 헛기침을 2번 하고는 쪽지가 든 빈 약통을 철조망 너머 숲을 속으로 던졌습니다. 약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풀숲에 안착했고 김일병은 혹시라도 누가 보았을까 두려워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국가 반역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 믿으며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의무대로 뛰어갔습니다. 부대의 외곽 숲속에서 위장을 한 채 매복하고 있던 이수진은 풀숲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몸을 낮추어 해당 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낙엽 사이에서 김일병이 던진 약통을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에 적힌 딸의 필체는 고통으로 인해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방산 비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철우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불법 무기, 거래 조직과 결탁하여 국가의 전략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읽어내려가는 이수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는데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슬픈 눈이 아니라 적의 급소를 포착한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이상 지체 없이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숲길을 빠져나와 자신의 검은 세단에 올랐고 차문을 닫음과 동시에 부드럽지만 강인한 손길로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힘없는 민원인 연기를 집어치우고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은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대지 않고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지금 즉시 제7사단 예하 박철우 중령의 대대에 대한 특별감사팀을 급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보안 등급 최상위인 코드 블랙을 발령하여 그 누구도 이 감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감사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하고 헬기와 특수수사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즉시 출동시키겠다고 복창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수진은 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정복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다림질이 잘 된 정복과 훈장이 달린 약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흙탕물이 튀었던 얼굴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낡은 사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별 4개가 빛나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갇혀있는 부대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하며 박철우가 누리고 있는 마지막 평화가 곧 끝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철우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최 대위에게서 한지은 중위의 이송 계획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민간 앰뷸런스를 이용해 한중이를 정신병동이 있는 군 병원으로 몰래 빼돌린 뒤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고 유발자로 조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완벽한 계획이라며 아부를 떨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착각하며 비릿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대 밖에서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먹구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상황실의 레이더 당직병은 서울 방향에서 접근하는 다수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포착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헬기 편대가 빠른 속도로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직 사관은 훈련 일정을 확인해 보았지만 예정된 비행 훈련은 없었고 무선 교신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응답 대신 착륙 허가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이 소식은 곧바로 박철우 중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중령은 보고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나 사령부에서 예고도 없이 헬기를 띄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혹시 VIP가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급히 복장을 정제하고 부하들을 집합시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지은이 갇힌 격리실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짚히는 곳이 없어 더욱 초조해질 뿐이었습니다. 부대 상공에는 어느새 군용 헬기들의 프로펠러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박철우가 쌓아 올린 거짓된 권위를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은 하늘을 가득 메운 헬기 편대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헬기 하단에는 국방부 직할 수사대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곧 죄 지은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박중령은 창밖을 내다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이수진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동을 걸고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늘에서는 헬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땅에서는 그녀가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병들은 헬기 소리에 정신이 팔려 그녀의 차가 다가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고 당황하여 허둥지둥 바리케이드를 점검했습니다. 이수진은 핸들을 꽉 쥐며 이제 곧 열릴 지옥문 앞에서 박철우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착륙한 헬기의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시야를 가렸고 그 압도적인 위용은 지켜보던 병사들의 군기를 바짝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자 검은색 선글라스와 헌병완장을 착용한 국방부 특별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하여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했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별 2개가 그려진 소장 계급장을 단 감찰단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는데 그는 박철우 중령이 평소에 줄을 대려 노력했던 인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박중령은 거센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며 허둥지둥 달려나갔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비굴함이 뒤섞인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박철우는 감찰단장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이며 목청껏 충성을 외쳤지만 감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중령은 헬기 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방문이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혹시라도 보안 점검차 오신 것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감찰단장은 박중령의 말을 무시한 채 시선을 돌려 위병소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한 여인을 주시했습니다. 박중령은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흑투성이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수진이 감찰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는 저 여자가 기어코 일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감찰단장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헌병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박중령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는 마치 자신이 부대의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지휘관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는 감찰단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저 여자가 며칠째 부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정신 이상자인데 자신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봐주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수진을 테러 위험이 있는 불순분자로 몰아세워 감찰단의 시선을 돌리려 했고, 그의 눈짓을 받은 최 대위와 5분 대기조 병력들이 곤봉을 들고 이수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무장 병력들을 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는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와 병사들이 이수진을 포위하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차분하게 그들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꾸짖는 어른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최 대위는 감찰단이 보는 앞에서 확실한 일처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병사들에게 당장 체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박중령이 직접 뛰쳐나와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남의 부대 행사를 망치지 말고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수진은 박중령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흥분한 박중령은 그녀의 트렌치코트 깃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낡은 단추들이 투두둑 소리를 내며 뜯겨 나갔고, 흙탕물에 절어있던 베이지색 코트가 힘없이 그녀의 어깨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잿빛 하늘을 뚫고 나온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를 비추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왼쪽 가슴과 어깨에 고정되었습니다. 코트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정갈하게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이었고, 양쪽 어깨 견장 위에는 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4개의 별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대장 제너럴의 계급장이었습니다. 박철우 중령은 자신의 눈앞에서 번쩍이는 4개의 별을 보고 순간적으로 뇌 기능이 정지한 듯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 별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그의 망막을 태워버릴 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마저 멈춘 듯한 기이하고도 완벽한 정적이 흘렀고,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의 가슴에는 그녀가 평생 전장을 누비며 국가에 헌신해온 증거인 무공훈장과 약장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고, 그 위험은 흑투성이 얼굴과 대조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끌어내려 했던 병사들은 감전된 듯 손을 떨구었고, 곤봉이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최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며칠 동안 짐승 취급하며
모욕했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찰단장인 소장은 즉시 달려와 이수진 앞에 부동자세로 섰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경례라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감찰단 전원과 뒤늦게 정신을 차린 부대의 병사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고 충성이라는 구호가 연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답례를 했는데 그 동작은 수십 년간 군인의 길을 걸어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을 찾아 헤매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라 50만 국군을 지휘하는 철의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시선 끝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철우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박철우의 코앞까지 다가갔는데 박중령은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에 짓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의 계급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령 계급장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박철우, 중령 그녀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박중령은 마치 저승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그의 정복을 적셨습니다. 이수진은 그에게 경례조차 받을 가치가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감찰단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감찰단장은 즉시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건장한 헌병들이 박철우와 최대위를 에워싸며 그들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철우 중령 기관을 군수품 횡령 문서 위조 가혹 행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감찰단장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폭군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흙탕물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게 서 있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체포되어 가는 박철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곧바로 한지은이 갇혀 있는 격리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그 뒤를 감찰단과 의무대가 급히 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병든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사성장군의 위험 뒤에는 다시금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끓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홍해처럼 갈라져 비켜주었고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부대를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심판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격리실의 녹슨 철문이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하고 역한 공기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대장은 수행원들의 부축도 마다한 채 가장 먼저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고 희미한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방치된 한지은 중위는 며칠간의 가혹 행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부서진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성 장군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며 딸의 멍든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낀 지은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꿈에 그리던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일 것이라 생각하며 메마른 입술을 달싹여 어머니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가느다란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딸의 갈라진 입술과 피딱지가 앉은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고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딸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지은은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좁은 격리실을 채우고 밖으로 흘러나와 복도에 도열해 있던 강인한 헌병들의 눈시울조차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은 감정을 추스르고 즉시 의무관에게 손짓하여 지은의 상태를 살피게 했고 준비된 헬기로 최상급 군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무팀이 신속하게 지은을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수진은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딸의 귓가에 대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며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다시금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지은을 태운 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이수진은 그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부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슬픔은 사라지고 냉혹한 심판자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자리를 옮긴 이수진은 즉각적인 계엄 상태에 준하는 비상 경계령을 선포하고 제7사단 예하 해당 대대의 지휘권을 박탈하여 국방부 직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녀는 감찰단에게 박철우 중령의 집무실과 관사는 물론 그와 연루된 모든 간부들의 개인 사물함과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슬퍼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이 잡듯이 부대를 뒤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은폐되었던 비리, 장부와 불법 무기, 거래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중령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작성했던 허위 보고서들과 조작된 사고 경위서들은 이제 그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이수진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 안에서 자행된 이 추악한 범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한편 연병장에 억류되어 있던 최대위와 부패한 장교들은 박중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할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비로소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은 박중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수진은 그들의 변명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동조한 것 또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중죄임을 강조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담자 전원을 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부대 내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명과 절규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원들을 대강당에 집합시켰는데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따뜻하고
안타까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며 지휘관의 잘못된 욕망이 너희들의 충성심을 악용했을 뿐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부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들은 처음으로 계급장이 주는 공포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이수진은 대열맨 뒤에 서 있던 의무병 김일병을 단상 앞으로 호출했습니다. 김일병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발각되어 처벌받는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걸어 나왔지만 이수진은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녀는 김일병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그가 보여준 용기가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대장인 그녀가 일병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모습에 전 부대원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일병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경례로 화답했고 그 장면은 군대 내에 만연했던 불신과 패배의식을 걷어내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조사실에 갇힌 박철우 중령은 좁은 철창 안에서 불안에 떨며 자신이 평소에 관리해왔던 고위층 인맥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가 믿었던 뒷배들이 이수진 대장의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모든 관계를 끊고 잠적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철우는 그제야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전설적인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군 내부에 기생하던 거악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칼날은 제7사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박철우와 결탁하여 무기 밀매를 묵인해왔던 국방부 군수국과 방위사업청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녀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도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군 창설 이래 최대의 방산 비리 스캔들이라 대서특필하며 연일 속보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이수진 대장의 결단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수진의 대청소라고 부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든 초기 조치를 마친 이수진은 텅 빈 연병장에 홀로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부대는 쑥대밭이 되고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지만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딸이 어릴 때 선물해준 낡은 손수건을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이제 엄마로서 딸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박철우와 그 일당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딸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는 해를 등지고 다시 헬기에 오르며 내일 떠오를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고 정의로울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대법정은 세기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철우는
과거에 오만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화려한 약장과 계급장은 모두 뜯겨나갔고 대신 칙칙한 죄수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안경을 고쳐 쓰자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박철우의 앙상한 어깨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철우에게 군형법상 반란수계, 예비, 음모 특수 직무 유기, 그리고 가혹행위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가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불명예 제대와 함께 모든 연금 및 재반 혜택의 영구 박탈을 주문하는 서리빨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고 박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헌병들의 단호한 제압에 의해 입이 막힌 채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근교의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서는 한지은 중위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힘겨운 재활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곳곳에 남은 흉터들은 여전히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러졌던 뼈가 붓고 찢어진 근육이 아물어가는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며 반드시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땀방울을 비추었고 그녀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장교들은 그녀의 불굴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바쁜 공무 중에도 잠시 틈을 내어 병실을 찾았는데 그녀는 별 4개가 달린 무거운 정복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사복 차림으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다소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으며 딸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하의 이수진 대장이 과일을 깎는 낯선 모습을 보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수진은 딸에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건네며 이제는 대장 이수진이 아닌 엄마 이수진으로서 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은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자신이 왜 어머니의 배경을 숨기고 그토록 힘든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거대한 그늘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보다 네가 보여준 강인한 군인 정신이 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따뜻한 손을 맞잡고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전우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첫눈이 내릴 무렵 한지은은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명예로운 복귀 신고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살신성인의 자세를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보국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고 수여식장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은의 제복에는 대위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영웅으로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훈장을 가슴에 달며 이 영광은 자신을 믿어준 전우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에게 바친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철우가 지휘하던 문제의 부대는 완전히 해체된 뒤 새로운 지휘관과 부대원들로 재편되었고 악습과 비리가 사라진 깨끗한 정예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떨지 않았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선진 병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로 나섰던 김일병은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고 전역 후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군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지은 대위의 희생과 이수진 대장의 결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으며 군 전체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이수진과 한지은은 노을이 붉게 물든 국립현충원의 언덕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고 지은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저 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비추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진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복에 달린 별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점차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지만 그들이 남긴 정의와 사랑의 빛은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 더 밝게 빛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